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수도 전기학원에서 전기 자기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만규입니다. 앞으로 전기 자기학 문제풀이 특강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기 자기학 제1장 벡터 해석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기학 제1장 벡터 해석을 주어져 있죠. 우선 요약을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서는 벡터라는 의미는 이런 게 벡터이죠. 벡터는 물리적 양에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습니다. 물리적 양에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고 있는 물리적 양입니다. 스칼라에서 스칼라라. 그것은 물리적 양에서 크기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만을 표현해 주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양들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만을 갖고 있다. 크기만을 갖고 있는 물리적 양을 스칼라라고. 그럼 벡터는 무엇이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하면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물리적 양을 벡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벡터를 우리가 나타낼 때 좌표계가 있는데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부좌표계 이렇게 세 가지 좌표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각 좌표계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각 좌표계. 직각 좌표계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좌표계를 직각 좌표계라고 쓰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그래서 세 개의 축이 연장선을 그으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마이너스 X축이 되었고 연장선을 그으면 마이너스 Y축, 마이너스 Z축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X, Y, Z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X, Y도 직각이고 Y와 Z도 직각이며 Z와 X도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 좌표계, 이런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직각 좌표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직각 좌표계에서 A 벡터를 나타낸다. 그럼 A 벡터 하면은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벡터가 되는데요. 이것이 크기가 되고 이게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A 벡터 이렇게 표현하죠. 또. 그럼 이 A 벡터는 무슨 성분이 있다? 여기에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고 Z 성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집니다. 요게 A 벡터의 X 성분 AX, 요게 A 벡터의 Y 성분 AY, 요게 A 벡터의 Z 성분 AZ가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기본 벡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 벡터. 원래 단위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는 크기는 이루고 방향만을 표시하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며 기본 벡터는 이런 좌표계에서 각각 X축 방향의 성분, X축 성분을 지시하는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을 지시하는 단위 벡터가 있으며 Z축을 지시하는 단위 벡터가 있는데 이것을 기본 벡터라고 해서 IJK로 쓰고 있습니다. X축을 지시하는 단위 벡터, 즉 기본 벡터, X축을 지시하는 기본 벡터를 뭐라고 쓴다? X축을 지시할 때는 I 또는 AX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I 또는 AX. 이것은 무엇을 지시한다? X축 방향을 지시하면서 크기는 1입니다. 이게 절대값. 크기는 항상 얼마이다? 크기는 1이 되는 것. 이것을 기본 벡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Y축을 지시하는 요 크기는 1이고 Y축 방향을 지시하는 기본 벡터를 J로 쓸 수 있습니다. J 또는 AY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크기는 똑같이 1입니다. 그리고 Z축을 지시하는 기본 벡터를 이걸 뭐라고 쓴다? K. 원래 벡터는 일반 스칼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볼드체, 좀 두껍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디체라고도 쓰는데 볼드체로 씁니다. 볼드체 좀 두껍게. 그런데 여기
IJK는 이 IJK는 볼드시로 쓰는데 안 써도 여러분들 IJK는 무엇이 된다? 기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벡터. 기본 벡터로서 크기는 1이고 방향만을 지시한다.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을 지시하면서 크기는 전부 다 1인 것입니다. 기본 벡터이죠. 자, 그래서 A 벡터를 벡터로 표시할 때 어떻게 된다? 직각 좌표가 나타나면 A 벡터는 크기가 바뀌는데 A 벡터의 X 성분에는 앞에 I를, A 벡터의 Y 성분에는 J를, A 벡터의 Z 성분을 K를 표시한 것이 바로 이게 A 벡터를 무엇으로 표현했다? 직각 좌표계로 표현했죠. 자, 여기서 IJK가 있는데 I는 무엇이 된다? X축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즉 이것을 전부 다 기본 벡터라고 씁니다. 기본 벡터. 단위 벡터는 건 크기가 1이라는 값을 단위 벡터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X축 방향을 지시하면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로 이런 기본 벡터에서 I, Y축 방향을 지시하면 J, Z축 방향을 지시하면 K. 이것을 모아 똑같이 쓸 수 있다. I는 AX, J는 AY, K는 AZ. 그래서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칠해냈습니다. 이게 벡터를 나타내는 요령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직각 좌표계에서 이런 직각 좌표계에서 기본 벡터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런 벡터가 있을 때 합과차가 있는데 합과차는 우리는 스칼라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합과차는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렸고 벡터에는 이제 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 두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 있거든요. 두 개 벡터를 곱셈해 주는데 곱을 스칼라에서는 곱셈이라 하고 벡터에서는 적이라. 그 적에는 무슨 적?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내적으로 하면 두 개의 벡터를 곱셈해 주는데 내적으로 하면은 그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 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적. 내적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동일 방향 성분의 곱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내적은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셈. 곱셈을 이루는 내적이라. 그래서 내적을 표현할 때 A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다. 그랬을 때 A 벡터, 도트, B 벡터 하면 이게 무엇이 된다? 내적을 표현하는 요령입니다. 읽을 때 도트 이렇게 있죠. 도트. A 벡터, 도트, B 벡터. 그럼 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값 세타의 코사인을 취해주는 게 항상 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은 A 벡터의 X성분과 B 벡터의 X성분은 X성분 길이 곱해주고 Y성분은 Y성분 길이, Z성분은 Z성분 길이 곱해주고 결과적으로 무엇이 된다? 기본 벡터인 IJK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스칼라가 되었다. 그래서 스칼라량이 산출된다 해서 스칼라 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A 벡터가 있죠? I에 AX 플러스 J에 AY 플러스 K에 AZ. 여기에 B 벡터가 있다. 그랬을 때 I에 BX 플러스 J에 BY 플러스 K에 BZ. 이 두 개의 내적한다. 내적. 예. A 벡터, 도트, B 벡터를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세 개씩 구분해주거든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럴 때 I 도트 I만 1이 됩니다. IJ 0, IK 답니다. 0입니다. 그래서 I 도트 I는 1이 되니까 A 벡터 X성분 곱하기 B 벡터 X성분, A 벡터의 X성분, B 벡터 X성분. 그래서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셈이 되는 것이죠. 얘는 0이 됐고 0이 됐으니까 필요 없고 얘 곱하기 얘도 0, JJ만 1이 됐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AY, AZ가 됐다는 얘기죠. A 벡터의 Y 성분과 B 벡터의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줍니다. 그럼 얘 곱하기 얘도 0, KI 0, KJ 0, KK만 1이 되었군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 플러스 A 벡터의 Z성분 곱하기 B 벡터의 Z성분만 이렇게 곱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 값이라. 그 값이 뭐가 됐다? 스칼라가 나왔다.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단위 벡터에 대한 이 기본 벡터이죠. 기본 벡터 단위 벡터에 대한 내적은 어떻게 된다?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얼마? 0. IJ 얘들은 직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I는 X축을, J는 Y축을 지시하니까 두 개의 I와 J가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 방향 성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도트 J는 0, J 도트 K도 0, K 도트 I도 0. 물론 받고 있어도 JI 0,
KJ도 0, IK도 전부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딱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벡터의 외적이 있는데 외적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외적은 실질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레밍의 윤선 법칙, 플레밍의 윤선 법칙 또는 로렌즈의 힘인데 로렌즈의 힘에서 기사에서 간혹가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외적에 대한 문제가.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외적을 할 때는 A 벡터, B 벡터가 있다. 그랬을 때 A 벡터 크로스를 칩니다. 크로스 B 벡터 쓰는 것이죠.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A 외적은 이게 법선 벡터가 있습니다. 법선 벡터 노멀. 그래서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외적이라. 뒤에 사인이 오면은 외적, 뒤에 코사인이 오면은 내적.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 이룬 각도의 항상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할 때 우선 기본 벡터의 외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기본 벡터의 외적. 이 외적은 아까 내적은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셈이라고 그랬죠. 외적은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셈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서로 수직을 이루는 성분들끼리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의 곱을 뭐라 한다? 이것을 외적이라. 그 결과가 무슨 값이 나온다? 벡터 값이 나온다.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 또는 벡터 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벡터를 하는데 이 기본 벡터의 외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단위 벡터, 기본 벡터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는 기본 벡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기본 벡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로 쓰지만 원래는 기본 벡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 크로스 J는 뭐가 된다? 우리 이번 기본 이것은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전부 다 얼마가 된다? 얘들은 같은 방향을 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은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셈인데 같은 방향을 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 성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0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0이 됐고 그럼 IJ는 어떠냐? IJ는 K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기본 벡터, 기본 벡터 이게 I가 되고 이게 I가 되었고 얘 X축을 지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본 벡터 이게 Y가 J가 되고 그리고 기본 벡터 이게 K가 됐다. 얘들은 전부 다 90도를 이루면서 크기는 전부 다 1입니다. 기본 벡터,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1이거든요. 얘도 크기는 1, 얘도 크기는 다 1이죠. 자, 그럼 I 크로스 J래라. 그럼 I 크로스 J 하면은 크기는 두 개, 이 I 곱하기 J의 절대값의 크기가 되니까 이게 1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됐죠. 면적이 1이 되었습니다. 방향은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I에서 J로 하니까 Z축으로 진행되죠. 그럼 Z축으로 진행되면서 크기가 1이니까 K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크로스 J는 무엇이 된다? K. 그런 뜻입니다. I 크로스 J는 K. 만약 바뀌면 항상 외적일 때 바뀌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 된다.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크로스 J는 K가 됐고 그럼 J 크로스 K는 I가 됐고 K 크로스 I는 J가 됐더라. 그런 뜻입니다. IJK, JK는 I가 됐고 KI는 J가 됐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I 크로스 J는 K, J 크로스 K는 I, K 크로스 I는 J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만약 반시계 방향,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따라다니더라. 자, 그래서 외적으로 하게 되면 크기와 방향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의 면적입니다. 즉 여기가 A 벡터가 이렇게 조졌고 B 벡터가 이렇게 조졌다. 이랬을 때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하면 이 각도가 세타인데요. 외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이 있죠.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무엇이 된다?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외적을 했을 때 이게 크기가 되는 것이며 방향은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인데 A에서 B로 가고 이렇게 위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C 벡터가 나오는데 C 벡터가 나옵니다. 방향은 이렇게 진행됐더라. 어떤 방향이냐? 이 평행사변형 여기에 수직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C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외적으면 벡터가 되는데 이것은 외적으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 하면 크기와 방향이 나오는데 크기는 두 개의 벡터 이루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되고 방향은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했더라. 만약 그럼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B 벡터 크로스 A 벡터. 그럼 반대 방향이 되어서 B에서 A로 가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벡터 크로스 A 벡터는 크기는 똑같대 방향이 반대가 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D 벡터가 되는데 D 벡터는 B 벡터 크로스 A 벡터가 되어서 얘는 무엇이 된다? C 벡터와 크기는 같대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C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은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죠? 그래서 두 벡터의 외적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외적을 할 때는 전부 다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렬식. 행렬식은 여기다 A 벡터 크로스 B 벡터 하면은 행렬식으로 써서 위에는 기운 벡터 I, J, K를 쓰고 여기다 A 벡터의 X성분 있죠. X성분, Y성분, Z성분을 그대로 놓고 B 벡터의 X성분, Y성분, Z성분을 놓고 세 개씩 대각선으로 구해줍니다.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세 개씩 보십니까? I, AY, AZ가 됐죠. I, AY, AZ. 자, 방향을 바꿔.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이게 혼자 있죠. 세 개씩 곱해주니까 이렇게 두 개는 들어와요. 그러면 AZ, BY가 되네요. 마이너스 AZ, B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은 플러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며 세 개씩 대각선으로 곱해준다. 이거 혼자가 있으니까 두 개 있는 대로 찾아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온 것은 세 개 다 곱해줬죠. 자, 다음에 여기서 J에다가 이렇게 하면 AZ가 됐죠. AZ에서 두 개가 있으니까 혼자 내려와서 이렇게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J 화면을 무엇이 된다? J 화면은 AZ 와서 BX가 된다. 이거 AZ, BX.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J가 됐죠. 그럼 둘이 있으니까 혼자 내려와서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J의 AX, BZ가 되죠. AX, 마이너스 AX, BZ. 바뀌었죠?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가 있죠. K는 혼자 있죠? 그럼 두 개는 찾아가면 돼요. 두 개는 찾아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K의 AX, BY가 되는 것입니다. AX, B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K, AY, BX. 근데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행렬식으로 푸는 것인데요. 간단하게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학문에 들어가서 전기 자기학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다.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이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차장의 색이 빈 곳에 도체 길이 1m 되는 도체를 놓고 거기다 I암페의 조절을 넣어줬을 때 그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차장 내에서 도체에 조절을 했을 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폴스에서 F로 씁니다. F는 무엇이다? 힘은. 그래서 도체의 전류 I, 차장의 색이 P, 도체의 길이 L. 여기에 뭐가 따라다닌다? 이 전류와 차장의 색의 이런 각도 세타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인이 되면 항상 무엇이 된다? 뒤에 사인이 되면 이제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뒤에 사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서 힘의 크기는 I가 벡터이고 B도 벡터이거든요. 그럼 이건 사인은 무엇이든 항상 외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L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 상관이 없고 I와 B는 바뀌면 안 됩니다. 언제나 I 크로스 B라. 그래서 힘의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벡터로 표현하는 요령입니다. 힘의 단위 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든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또는 로렌츠의 힘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로렌츠의 힘이라는 것은 폴스에서 힘인데 전기에 의해서 전하가는 힘 Q 곱하기 2와 자기에 의해서 전하가는 힘 QVB 사인 세타 같은 게 로렌츠라는 분이 연구했다 해서 로렌츠의 힘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쓸 때 항상 뭘 쓴다? 항상 사인이 돼서 외적이 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외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사인이 되면 B 크로스 B가 되는 겁니다. 속도와 비례를 외적해 주더라. 학문에 들어가서 또 그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와도
계산을 별로 안 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뭐만 알아두시면 된다. 기본 벡터에 대한 외적과 내적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미분 연산이 나올 것입니다. 미분 연산자가 나오죠. 미분 연산자 나블라라고 쓰는데요. 나블라 삼각형을 역삼각형으로 쓰니까 이게 미분 연산자라고 씁니다. 나블라 또는 델이라고도 쓰거든요. 미분 연산자. 이 미분 연산자는 벡터입니다. ijk가 있고 이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되는데 이것을 편미분 기호라고 씁니다. 편미분 기호. 편미분 기호라는 것은 우리가 직각좌표기를 쓸 때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x축의 변화, y축의 변화, z축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변수가 2개 이상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때 편미분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편미분을 할 때 이렇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걸 읽을 때 앞에는 이것을 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로 편미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취해줬다? 기본 벡터인 i를 취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연산자 나블라는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임의의 스칼라 함수가 있다. 스칼라. 파이라는 게 스칼라 함수입니다.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스칼라 함수를 내가 파이로 썼다. 그럼 파이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라. 기울기를 영어로 그레이디언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파이라는 함수의 기울기, 그레이디언트 쓴 것입니다. 그레이디언트의 앞자, 그레이드를 썼죠. 그래서 그레이드 파이는 무엇이 된다? 이것을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레이디언트 파이는 기울기를 무엇이 된다? 미분해 주는 것이군요. 그럼 공간좌표에서 편미분해서 나블라 파이로 쓰는 것이다. 이게 같은 표현이죠. 요 그레이디언트 파이나 나블라 파이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나블라 파이는 무엇이냐? 나블라는 미분 연산자 이것이 되고 거기다 파이 스칼라니까 각각 여기다 파이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라는 스칼라 함수를 x로 미분, 파이를 y로 미분, 파이를 각각 z로 편미분해 주어서 방향 i, j, k를 취해줬다. 그러면 원래 파이는 스칼라인데 스칼라를 기울기를 구하면 무엇이 된다? 벡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위를 알고 전개의 세기를 볼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전위를 알고 전개의 세기 이는 무엇이냐? 이는 벡터 함수군요. 이는 그레이디언트 v에다가 전위의 기울기를 위해서 뭘 취해준다? 마이너스 취해주는 것이다. 그럼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있으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는 무엇이 된다? 그레이디언트는 미분 연산자 나블라 v로 쓸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 학문에 들어가서 전위를 알고 전개의 세기를 볼 때 이 식을 꼭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의 기울기를 구하면 무엇이 된다? 벡터가 되더라.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의 벡터. 어떤 벡터에 대한 발산을 다이버젠스라고 쓰거든요. 어떤 벡터에 대한 발산을 취해줄 때 이 div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브 또는 다이버젠스 A 벡터가 되거든요. 그럼 다이버젠스 A 벡터를 우리가 수학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이 벡터와 미분 연산자 사이에 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젠스 A 벡터는 무엇이 된다? 미분 연산자 나블라 도트 A 벡터. 얘도 벡터, 얘도 벡터이거든요. 그럼 벡터에 뭐로 표현한다? 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벡터 함수에 대한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라운드 x의 라운드 ax. 그러니까 a 벡터에 대해서 x소문은 x로 미분, y소문은 y로 미분, z소문은 각각 z로 편미분해 주는 걸 뭐라 한다? 벡터에 대한 발산이라. 이건 우리 또 학문에 들어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냥 개념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회전이 있죠. 6번째 벡터 회전. 어떤 도체의 전류하면 거기서 회전하는 자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류엔 자장을 해석할 때 우리는 회전을 로테이션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벡터에 대한 이 벡터에 대한 로테이션 회전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수학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미분 연산자와 벡터 사이의 못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회전이라 로테이션이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행렬식으로 써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에 대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학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그때 드립니다.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본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해석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 1번. 다음 벡터의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 그럼 내적에서 i.i, j.j, k.k는 얘들이 크기는 1이고 같은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각도는 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 i.i, j.j, k.는 동일 방향을 지시하면서 크기가 1이기 때문에 1. 맞죠? i.j, j.k, k.i는 얘는 i와 j가 90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j, j.k, k.i는 전부 다 0이 되더라. 맞죠? 내적은 항상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셈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지시하는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i 크로스 i. 외적은 수직 방향 성분의 곱셈입니다. 그러면 얘는 i는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직 방향 성분은 없죠. 그럼 0이 돼야 되네요.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는 0이 돼야 되는데 1이 되었으니까 틀렸네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잘못되었다.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원래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무엇이 된다?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 두 개의 벡터 이런 값에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이게 두 벡터를 외적했을 때 크기가 되고 방향은 법선 벡터.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대한 수직성을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크기요, 이것이 방향인데 지금 요것의 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A 벡터 크로스 B 벡터에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크기를 물은 것이죠. 그럼 크기를 물었으니까 방향이 도외시되고 이것만이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의 절대값은 무엇이냐?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은 무엇이 됐다? 사인 세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벡터를 외적했을 때 이게 대괄호로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절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크기만을 나타내는 값이 됐더라. 그래서 A 벡터, B 벡터의 절대값의 사인 세타와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값이 되겠죠? 잘못된 것은 3번만 잘못되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벡터에 대한 계산식에서 옳지 않은 것, 우리 기본 벡터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i.i, j.j, k.k는 뭐가 같은 방향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틀렸네요. 1번이 답이 틀렸고 나머지 전부 다 맞겠죠? 네, 그래서 보실까요? i.j 얘들은 90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방향 성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좀 이해되겠죠? a 벡터 도트 이게 내적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 A 벡터의 절대값. 이거 원래 A 벡터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데요. B 벡터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 뒤에 코사인 쓰면 이게 항상 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벡터에 대한 이게 절대값 대괄호 쳐놨거든요. 그럼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가 되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무엇이 된다?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에 코사인 세타가 됐더라.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죠?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얘들은 동일 방향 성분들이거든요. 그럼 이 외적이라는 것은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셈이 되기 때문에 I와 I는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 성분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0. 맞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 2번, 3번, 4번 맞고 1번이 틀렸죠.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0이 됐으니까 5만 틀렸다. 1번만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었죠. 이제 3번 A 벡터가 마이너스 I7, 마이너스 J, B 벡터가 마이너스 J, I3, 마이너스 J4 이렇게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의 각은 몇 도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물었거든요. 지금 A 벡터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뭐가 없습니까? K가 없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Y축이고 마이너스 X축. 이건 마이너스 Y축이 되겠죠. 그럼 A 벡터가 마이너스 7i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7i니까 1, 2, 3, 4, 5, 6,
7이 됐네요. 그럼 7, 마이너스 7. 여기 전문가. Y축으로 마이너스 1이죠. Y축 마이너스 1가 여기 되네요. 이게 A 벡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 벡터. A 벡터가 됐죠. B 벡터.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j니까 X축으로 1, 2, 3. 마이너스 3 같죠. Y축으로 1, 2, 3, 4 같습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 됩니다. B 벡터가 이렇게 줄어졌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B 벡터예요. 이 각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구하면 좀 복잡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각도 이건 계산해 보면은 이 각도를 한번 재보십시오. 이건 정확하게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되네요. 45도씩 나옵니다. 예, 그림을 그려서 각도기로 딱 재면은 45도가 나옵니다. 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두 개의 벡터를 외적을 때 A 벡터 도트 B 벡터 내적이 있죠. 는 무엇이 된다?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는 무엇이 된다?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절대값은 그냥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한 값이죠. 자, 간단하게 보십시오. A 벡터 도트 B 벡터는 보십시오. 동일 방향 성분대로 곱셈이 나오기 때문에 II, 그러니까 II는 1이 되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3, 7, 21. A 벡터 도트 B 벡터는 3, 7, 21 플러스 JJ. 그럼 JJ 1이 됐고 1 곱하기 4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4가 됐죠. 얼마가 됐다? 25가 됐네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 AB 벡터를 내적하면 얼마가 됐다? 크기만 나오는 25의 크기를 얻어냈습니다. 그럼 A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은 이걸 크기만 나타내는 값이 절대값이라고 써요. 그럼 무엇이 된다? 7, 7이 49, 1, 1이니까 루트 50이 됩니다. 루트 49 플러스 1이 되어서 50이 됐죠. 루트 50은 무엇입니까? 25 곱하기 2가 되니까 5 루트 2가 됐네요. 그렇죠? B 벡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 3, 3은 9가 됐죠. 3의 제곱, 3, 3은 9, 3, 3은 9, 4, 4, 16. 합을 해서 제곱근을 주니까 25의 절대값은 5가 됐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왔습니다. 얘는 25가 됐고, 얘는 5 곱하기 5 루트 2니까 25 루트 2가 됐네요. 얼마가 됐습니까? 루트 2분의 1이 됐죠. 여러분들, 코사인 45도는 얼마이다? 코사인 45도 또는 사인 45도는 전부 다 얼마이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 세타를 구하라. 그럼 이거 나오는 것이죠. 세타는 무엇인가? 아크 코사인이 됩니다. 아크 코사인 루트 2분의 1. 그럼 얼마가 됐다? 45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을 못 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고 아니면 암교시입니다. 나오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j와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j의 이런 각도 하면은 얼마가 됐다? 45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우리 자기학습 일일이 전부 다 계산하면서 공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 된다. 수직. 직각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 수직을 위한 A의 값은 얼마이냐? 그럼 이거 보실까요? A 벡터가 뭐로 줬냐면 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플러스 3K로 줄였습니다. B 벡터는 있을까요? B 벡터는 I 플러스 AK로 줄였습니다.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무엇을 이룬다?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 된다. 직각을 이룬다. 자, 직각을 이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일 방향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은 동일 방향 성분대로 곱셈인데 수직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이 값이 무엇이 된다? 0이 되면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수직을 이루겠죠. 왜? 내적은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셈이 내적인데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을 이루면 동일 방향 성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적하면 0이 되면은 두 개의 벡터는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적하면 되죠. 내적. 자, 내적해 볼까요? II만 1이 됐죠. 그럼 1, 1이니까 1. J는 마이너스 1 있고 여기는 B 벡터는 J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됐죠.
KK가 1이 됐으니까 3A가 되네요. 이 값이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두 개의 벡터는 무엇을 이룬다? 수직이 이룬다. 그럼 이걸 넘어가고 3을 나눠주니까 따라서 A는 무엇이 된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무엇이 된다? 두 개의 벡터는 수직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2번에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위치함수로 주어지는 벡터량이 2가 x, y, z의 함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i의 ex 플러스 ay 플러스 k의 ez로 표시될 때 나블라와의 내적, 나블라 도트 2와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것. 그럼 이걸 쓰면 되죠. 원래는 다이버젠스 이 벡터는 무엇이 됩니까? 이 벡터는. 이거 쓰면 되세요. 나블라 도트 이렇게 표시한다. 항상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나블라는 미분 연산자로서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미분 연산자 나블라였죠. 전개식이 이는 x 벡터는 이거 줘줬죠. i의 ex 플러스 j의 ey 플러스 k의 ez. 자,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다는 얘기야. 도트 내적이죠.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ii만 1이 됐죠. 그럼 라운드 x의 라운드 e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x. 그래서 전개식의 x 성분을 x로 편미분해 준다는 뜻입니다. 얘는 0, 얘도 0이 되고 얘도 0, jj만 1이 됐죠. 그래서 jj 1이 됐으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ey가 되겠네요. 라운드 2의 전개식의 y 성분을 y로 편미분해 줬다는 뜻입니다. JK0, KI0, KJ0, KK만 1이 됐죠. 그래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의 Z가 되었다. 그래서 각각 전개식의 X성분은 X로 편미분, Y성분은 Y로 편미분, Z성분은 Z로 편미분해 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다이버젠스 2벡터 또는 나블라 도트 2가 됐다. 이것은 얘와 같다. 보기 찾으면 1번에 답이 있네요.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전개 2가 이렇게 i3x의 제곱, j2xy의 제곱, kx제곱, yz의 다이버젠스 2는 얼마냐?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이죠. 다이버젠스 2는 벡터의 발산을 우리 수학을 쓸 때 모신다. 미분연산 나블라와 벡터 사이에 뭐로 표현한다? 내적으로 표현한다. 알겠죠? 내적 그냥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뭘 쓴다?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플러스 k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얘와 얘를 내적해 주는 것이죠. 내적. 그럼 jj 1이 됐죠. 그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3x 제곱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막걸리 미분해 줍니다. 3x의 제곱을 x로 미분해 준 거죠. x 미분이니까 2 앞으로 나와서 2, 3은 6x가 되겠네요. 6x. 이거는 여기다 되니까 jj 1이 됐죠. 그러면 2xy의 제곱을 y로 미분하니까 2는 4xy가 됐네요. 플러스 4xy. 이거 넣어주니까 이것을 z로 미분하니까 z만 없어지죠. 그러면 x제곱 y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이버젠스 2, 즉 나블라 도트 2는 이런 값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6x 플러스 4xy 플러스 x제곱 y 해서 답은 4번에 있네요. 문제 7번 다음 중 스토크스의 정리를 표시하는 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가장 벡터에서 중요한 수학 두 개의 식이 있거든요. 적분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선에 대한 적분이 면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되는 것을 스토크스의 정리라고 쓰고, 또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 이렇게 놓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꼭 암기하십시오. 네, 그냥 앞에 전기 학문에 들어가면 좀 씁니다. 2장에서 한번 나오는 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 나오고 8장에서 스토크스의 정리가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꼭 이걸 암기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어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스토크스 정리라는 것은 스토크스의 정리는 벡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발산의 정리와 스토크스는 스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벡터에서만 나오는데 어떤 선적분이 있습니다. 모든 벡터는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다. 이 A 벡터에 대한 진행 경로, 선입니다. 선에 대한 적분. 여기서 이 선이 어떤다? 페루프를 이룬다 해서 원을 그렸습니다. 원 페루프를 이뤘다. 그리고 한 바퀴를 딱 일주시킨 경로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서킷의 앞자 C를 쓴 것입니다. 네, 그래서 A 벡터에 대한 경로에 대한 선적분을 해주면 무엇으로 된다? 면에 대한 적분을 취환되는데 로테이션 회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A 벡터. 이거는 뭐다? 수직소문의 면적을 해주면 수직소문의 면적, 수직 법선 벡터가 되겠죠. DS를 적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적분이다? 경로 선에 대한 적분이 무슨 적분? 면에 대한 적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뭘 들어간다? 로테이션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스토크스의 정의입니다. 중요한 수학식이에요. 선에 대한 적분이 면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되는 것을 스토크스 정의. 로테이션을 떡적버리면 다시 원 상태로 선적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우스의 발산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발산정의라고 뒀습니다. 이것은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에 대한 적분으로 취환되거든요. 모든 벡터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전개식 2가 있다. 전개식 2의 수직성문의 면에 대해서 적분해서 곱해주면 이게 전기력선의 밀도입니다. 전개식의 전기력선의 밀도이거든요. 그다음 면적으로 곱해주면 무엇이다? 전기력선 수가 되죠. 전기력선 수를 N으로 많이 씁니다. 전기력선 수는 무엇이 된다? 전기력선의 밀도에다 면적으로 곱해주는데 이것은 무엇이 된다? 발산의 정리. 그럼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 적분을 취환되는데 그때 발산, 다이버전스에서 DIV, 다이브를 쓰는 것입니다. WS2 면에 대한 적분이 무슨 적분? 최적,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치환되는 것. 그래서 면에 대한 적분이 면적분이 최적에 대한 적분으로 치환되는 것, 변환되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이라 한다? 가우스의 발산의 정의라. 발산을 떨쳐버리면 다시 면적분을 환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우스의 발산 정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학문에서 들어와서 또 설명 계속 드릴 것입니다. 보실까요? 면적분이 최적격으로 했죠. 이것은 가우스의 발산 정의가 되는 거냐. 그렇죠? 선적분이 최적격으로 갔죠. 그렇고 선적분이 면적으로 갔네요. 그러면 로테이션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종로 선의 전적분이 무엇으로 넘어갔다? 면적분을 취환했다.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원을 치는 게 원칙입니다. 원. 그래서 페루프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페루프를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페루프에 대해 적분이 이뤘다는 뜻이고 여기는 한 바퀴 회전했다는 얘기예요. 서킷가 되라는 것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됐다? 3번이 답이 되었네요. 여기서는 면에 대한 적분이 됐기 때문에 틀렸죠? 선적분이 면으로 취환되는 것이 스토크스의 정리에서 답은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서 발산의 정의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죠? 네.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에 대한 적분으로 취환되는 것을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이것은 뭐라 한다?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 적분으로 취환되는 것을 가우스의 발산의 정의라. 가우스 정의가 아니고 발산 정의라고 되어 있다. 발산의 정의. 가우스의 발산 정의. 앞에다 가우스를 넣어도 좋고 빼도 그냥 가우스의 발산 정의라고 쓰는 것입니다. 가우스의 정의는 이게 가우스의 정의입니다. 이게 전기력선의 총수는 전기력선의 밀도 곱하기 면적이 되면서 전하의 입시론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게 가우스의 그냥 정리입니다. 이렇게 면에 대한 적분이 최적으로 취환되는 건 이것을 가우스의 발산 정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벡터를 전부 다 맞추게 될 것입니다. 벡터가 전부 다 맞췄고 어디로 간다? 2장 진공중의 정전계로 가겠습니다. 자, 1장은 실은 많은 시간이 투자를 했는데요. 1장은 실은 본문에 들어가서 벡터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다시 이어기로 하고, 자, 중요한 게 무엇이다? 전기자기학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제2장 진공중의 정전계입니다. 앞에 진공중을 빼놨죠. 진공중의 정전계라. 물론 전기학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학문도 이 진공중의 정전계에서 같이 똑같은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제2장 진공중의 정전계라.
그럼 진공기 정전계에서 요약,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전계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정전계는 전계는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장이라고 듣습니다. 전계, 전장.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계자, 장소장자, 전장. 우리 지구에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 중력장.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볼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운동하는 장소를 운동장.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뭐라 합니까?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전계, 전장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전계라. 그럼 이 전하가 뭐 했다?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하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지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분포된다? 이게 톰슨의 정의입니다. 에너지 분포가 최소인 것에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전하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 분포가 최소로 갖는 전하에 의한 전개를 뭐라 한다? 정전계라고 쓰는 것입니다.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갖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를 정전계. 전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전하 분포에 의한 전개입니다. 분포의 전개를 무엇이라 한다? 정전계라. 그럼 뭘 알아야 된다? 전하가 해야죠. 전하는 무엇을 전하한다? 전하는 모든 물질의 최소,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입니다. 근데 그 물체에 어떤 마찰을 한다. 그럼 물체 표면에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받은 쪽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은 플러스 양자수가 많아서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했을 때 물체 표면에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현상이라고 쓰며, 그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뭐라 한다? 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씁니다. 대전체. 이 대전체가 갖고 있는 전기양. 이 전기양이 무엇이 된다? 이 전기양을, 대전체가 갖고 있는 전기양을 뭐라고 쓴다? 전기양을 앞으로 전하라. 전하는 플러스일 때는 정의 전하가 있고, 부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부의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정 플러스의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부의 전하가 있습니다. 부전하. 정일 때는 그냥 Q로 씁니다. 플러스는 안 씁니다. Q 쿨롬, MKS 단위에서 된 쿨롬. 부일 때는 꼭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한다. 마이너스 Q 쿨롬. 이렇게 해서 어떤 대전체 가지고 있는 전기양을 전하라고 쓰며, 전하는 정의 전하와 부의 전하가 있으며,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그 전하가 정지되어 있을 때, 그 정지되어 있는 전하에서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정전계. 그 전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주위 매질에 따라서 그 힘이 변합니다. 힘이 변하는데,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주위 매질을 뭐로 본다? 주위 매질을 진공으로 봅니다. 진공은 이런 공기, 대기를 우리는 진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이나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공 중, 공기 중에서 어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공 중의 정전계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대전현상과 전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데, 쿨롱. 불란서의 기술 장교이십니다. 쿨롱이라는 연구에 따라서 쿨롱의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쿨롱의 법칙은 두 개의 전하 사이에, 두 점으로 이루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계를 구하는 공식.
두전하세의 저는 힘의 세기를 산출하는 구하는 수학 공식을 무엇이라 한다? 쿨롱이라는 배우는 게 있다 해서 쿨롱의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두전하세의 저는 힘의 세기는 어떠냐? 힘을 항상 뭐라고 씁니다? 폴스라고 써서 F로 씁니다. 힘은 항상 벡터가 되는데 여기는 크기만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화가 있다.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전화. 이렇게 전화가 있죠. Q1 쿨롬의 전화가 있고 여기에 거리 Rm에 관계해갖고 Q2 쿨롬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두 전화세에 어떤 힘이 적용하는데 주의 매질 어디다? 진공중이다. 진공중은 뭐와 같다? 공기중과 같은 매질이라고 보시죠. 이랬을 때 이 두 전화세의 거리가 몇 미터이다? Rm에 관계해갖고 놓여져 있다. 그랬을 때 두 전화세에는 힘이 적용하거든요. 이 두 전화세의 저는 힘의 세기를 쿨롱이라는 분이 단연간 실험에서 얻는 식입니다. 힘은 항상 주의 매질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주의 매질을 진공으로 보고, 그리고 힘은 항상 벡터 함수로서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나옵니다. 직선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Q1에 의해서 Q2가 받는 힘의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Q2에 의해서 Q1이 받는 힘도 이렇게 항상 직선상으로 존재한다. 이 힘은 Q1에 의해서 Q2가 받는 힘이 크기나 Q2에 의해서 Q1이 받는 힘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 반작용의 원리에서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의 크기를 쿨롱이라는 분이 단연간 실험을 해본 결과 두 전하세의 저는 힘의 세기 폴수는 무엇이 된다? 폴수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폴수는 MKS 단위였을 때 비례 상수입니다. 상수는 얼마가 되냐? 항상 4파이 A표론 제로분의 1이 됩니다. 이건 비례 상수이고 무엇에? 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합니다. Q1 곱하기 Q2. 여기 지금 아무런 부호가 없으면 얘도 플러스죠?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동종이죠, 동종. 같은 종류 사이에는 무슨 힘? 반발력. 만약 하나가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 흡입하는 힘이죠. 흡입력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두 전하세의 저는 힘의 세기는 항상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나오며 전하가 같은 종류일 때는 반발력,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종일 때는 흡입하는 힘이 나온다. 그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4파이 P분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에 한 비례, 전하의 곱에 비례하며 단위는 힘의 단위 N으로 쓰고 뉴턴이라는 것입니다. 만류 인력으로 대신 뉴턴이라는 분의 이름이 앞줄 쓴 것입니다. 뉴턴. 여기서 이 값은 무엇이 값이 되냐면 이 값이 이런 값입니다. 이 값 4파이 R의 제곱 있죠. 이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게 항상 어떤 반지름이 R이 된 구도체의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구도체의 평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숫자는 꼭 알고 계십니다. 어떤 반지름이 Rm인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여기다 뭘 썼다? 입시론 지루라는 하나의 상수를 넣어줬습니다. 이걸 진공의 유전이라고 씁니다. 진공의 유전율. 유전율은 전하를 유인할 수 있는 능률인데 진공이 전하를 유인할 수 있는 능률이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로 이게 입시론이라고 씁니다. 입시론. 여기다 진공이가 제로 붙였습니다. 입시론을 넣으면 유전율이 되거든요. 유전율. 근데 진공의 개념을 붙여서 제로를 붙인 것입니다. 읽을 때 입실론 제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입실론 제로. 이게 진공의 유전율의 단위가 주어진다. 페럿 퍼 미터라. 이건 우리 정전량 C의 단위인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퍼 미터. 퍼 나눗셈은 퍼 미터. 이게 항상 단위를 읽는 요령입니다. 진공 유전율은 입시론 제로이며 단위는 페럿 퍼 미터이며 이 진공의 유전율 크기는 어떻게 되냐?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 4파 입시론 제로분의 1이 얼마가 된다?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거든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전하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같다고 쓰면 무엇이 나온다? 진공의 유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은 4파이 입시론 제로분의 1의 값이 무엇이 된다? 항상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해주면 어떻게 될까? 진공의 유전율 입시론 제로는 무엇이 된다? 49, 36, 파이 곱하기 10의 구성인데 여기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구성이 되겠죠. 이 값을 정리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가 페럿 퍼 미터. 그래서 이런 걸 꼭 암기하십시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십니다. 입시론대로 진공의 유전율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정해주니까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크기를 갖는 것을 진공의 유전율이라. 저게
식에 대한 문제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꼭 암 계십니다. 진공의 유전율은 곱해주니까 4936파이분의 10-9승 8.855 곱하기 10-12승이라는 이런 크기를 갖더라. 단위는 페로퍼미터, C, 종이랑 C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페로퍼미터. 그래서 쿨링의 법칙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쿨링의 법칙을 공부하시면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전개의 세계가 나오는데 전개의 세계는 우리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